소사이어티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소사이어티고 또 굉장히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향후에는 더욱더 좋은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기조연설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폰이라고 적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폰은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무기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 국방이라고 하는 요 방위산업 도메인 내에서 모든 솔루션들을 확보를 했다면 이제는 민간에 있는 기술들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그 민간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클 수 있었던 것이 내부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술들을 잘 융합을 해서 가장 최적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에 많은 분들과 앞으로 계속 그런 기술 교류를 갖고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율형 무기체계의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국방이 아무래도 보안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국내 상황을 제가 레퍼런스를 좀 많이 안 하고 저희의 항상 레퍼런스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소개를 드리면 거의 미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도 저희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기술적인 간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마 거의 동일하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1988년도 이지스 하면서 미군이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는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 당시 290명이라는 전원이 탑승 인원이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저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이 서울 올림픽이 열렸는데 한 10년간인가를 이란하고 계속 미국하고 분쟁이라기보다 저 사건에 대해서 악유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좀 완곡한 표현으로 사과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전투를 운영하는 미사일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수 그때 작전에 투여했던 사람의 실수로 이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럼 사람보다 좋으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결코 자율형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든 사람의 오류로 인해서 생기는 저러한 재난은 오히려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결코 나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저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억셉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효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즉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국방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요소나
이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국방에 대한 그 소홀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국방에 대한 그 또는 이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려고 일단 그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무기체계를 만드는 건데 무기체계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군수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품은 무기체계하고 비무기체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체계는 그 8개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8대 무기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무기체계에 대한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무기체계는 이 무기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전력지원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무기체계는 아니고 무기체계 관련된 8대 무기체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의 기술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하지만 그렇게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그 위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무기체계를 만드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군정하고 이제 군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일단 군령을 행사하는 조직이 바로 합동참모본부, 그 다음에 각 군이 이제 사령관들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의 참모총장은 군정을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그 무기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사용할 그러한 우리 군의 사령관들 이하에 있는 조직들이 사용할 무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로 이 무기체계를 우리가 획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개발 플러스 구매해 오는 것을 전부 다 획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획득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바로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와 연구 개발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 개발을 우리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때는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연구소에서 여태까지는 정부 주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의 기술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고 이제 업체 주도 사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일반 방위산업체와 일반 민간 업체들이 같이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것은 무기 체계에 대한 도입을 할 때에 또는 연구 개발을 할 때에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가 이제 중요해졌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군수품에 대한 품질을 담당하는 우리 소프트웨어로 얘기하면 IVMV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또 하나 갖고 있는 기능이 무기체계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 미래정통부 같은 경우에 우리 IITP와 같은 역할을 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무기체계에서 아직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한 응용 연구를 작년부터 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는 품질원 내의 부설 연구소로 독립을 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우리 국방 쪽에서도 그 학계나 다른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다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국방은 사실은 이 방상 영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 또 저희 같은 회사에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분은 잘 모르시죠? 예, 이분은 그 존 보이드라고 하는 공군 예비역 대령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고요. 이 사람이 그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그 설계를 할 때에 그 중요한 이론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의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정의를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OODA 루프라고 하는데 저 사이클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저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적보다 빠르게 적을 빠르게 공격을 하고 적으로부터 빠르게 내가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OODA 루프입니다. 그래서 저 OODA 루프를 기반으로 모든 전투 체계가 사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투 체계에 대한 무기 체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기 체계에 대한 그 미래의 무기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0년도 그 랜드 연구소라고 이 국방 쪽에서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구소가 AI의 그 등장에 대해서 이게 무기 체계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선진국들이 AI의 그 무기화를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인 문제가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1968년도에 저 영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 영화가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68년도에 저 영화에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저 영화에 할 9000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할 9000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굉장히 그 우주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우주 인간의 그 기원에 대한 문제부터 다 다루게 되어 있는 영화인데 저기에서 이미 68년도에 AI의 등장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은 그 과학기술을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했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스필버그 감독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써서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 인공생체라고 할 정도로 바이오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수준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삶을 굉장히 그 확장을 하고 좋은 개념으로 AI가 등장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면 그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AI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84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저 터미네이터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트랜센덴스라는 저 영화를 통해서 정말 초지능 AI, 즉 슈퍼 인텔리전스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파괴할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켜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그런 한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장은 기존의 지상, 해상, 공중 이 세 가지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주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미 우주사령부를 만들었고 한국도 거기에 지금 동참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고 있고 또 사이버전을 제5회 전투 영역으로 보고 사이버전도 하나의 사이버 워페어로 정의를 하고선 무기 체계 하나로 포함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전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 확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존 보이드 대령의 OODA 사이클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무기체 그러니까 전투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 그 다음에 표적이 여러 개의 소스로부터 센싱이 되면 이 표적이 도대체 어떤 표적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표적을 식별 분류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적들을 여러 개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이게 같은 표적인지 아닌지 이런 표적들에 대한 융합. 그래서 상황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인지가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위협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무기를 할당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싸움을 수행하게 되는 게 아까 그 존 보이드 대령의 OODA 사이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무기 체계가 각각 어디에서 속해 있는지, AI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 표적 탐지 추적 식별 분류 쪽에 아무래도 우리 CNN을 통해서 우리가 식별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기 체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 체계도 누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한 3개의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교전급, 전술급, 전략급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교전급은 실질적으로 적과 싸움을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병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소부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교전급을 지원하는 그런 무기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위의 사령관이나 이런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술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략급으로 거의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수행해야 될 그러한 무기체계에도 그걸 다 무기체계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무기체계의 그 성격과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 어떠한 무기체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5개의 단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전투를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처음에 체크를 못했는데 몇 시까지죠 우리가? 반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론은 멈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manned, unmanned teaming이라 해서 결국은 인간과 로봇이 같이 협업해서 수행하는 전투. 그것이 이제 미래의 전장의 개념이라고 보고, 자율형 무기 체계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 개념, 그러니까 향후 무기 체계의 운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개발 전략이 죄송합니다. 오토노미 앤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연구 개발 전략으로 자율형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되 인간과 로봇이 같이 협업을 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연구 개발 전략으로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샘플 예는 요거는 이제 육군의 UGV라고 합니다. 보통 요건 이스라엘군의 그 샘플 예제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F-35하고 F-22가 무인 전투기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미국의 그 LC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최첨단 그런 함정인데, 요 함정과 요 MQ-9A라고 하는 리퍼라고 보통 얘기하는 무인기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실제 예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전장은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멈티라고 하는 그런 개발 환경으로 전장에 전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된지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고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파에서 이 미국의 이제 모든 국방 과학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다파에서는 AI를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2단계로 페이즈 2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즈 3, 아까 얘기했던
그 멈티라고 하는 개념을 구현하거나 할 때 또는 전략적인 무기까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세 번째를 그 소위 말해서 설명 가능한 AI 내지는 또는 추론이 가능한 AI 이런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퍼셉션 즉 인지를 하거나 뭐 단순히 분류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AI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contextual adaptation 이렇게 다파에서는 그 제3의 AI를 저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뉴럴넷이나 딥러닝을 이용한 소위 말해서 커넥셔니즘에 의한 그 AI가 그 기존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옛날에 그 심볼릭 AI 즉 그 로직 프리딕티브 로직과 같은 익스퍼트 시스템과 같은 그런 심볼릭 AI가 합쳐진 형태가 바로 차후 세대의 차기의 AI의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파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UAV입니다. 그 UAV도 하나의 그 자율형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UAV가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그냥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수행되는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로보카 같은 우리 그 아이들을 갖고 노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지상 통제소에서 모든 것들 다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글로벌 호크 RQ4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내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얘도 지상 통제소를 통해서 각종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이 센터에서 다 받아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종사가 실질적으로 이 통제소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완전한 리모트 컨트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수집하는 정보는 광학이라든지 또는 적외선이라든지 또는 이 사라고 하는 그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수집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인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여기다가 미사일 같은 것들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타겟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무인 통제소의 조종사가 조종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무기체계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XQ58A 여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발키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 C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AV는 UAV인데 저게 컴뱃입니다. 그래서 쟤는 정말 자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거를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다른 일반 유인기하고 협업을 해서 협동으로 공중 작전을 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V, UU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Undersea, 그러니까 Surface Vehicle, 그 다음에 Underwater Vehicle. 그래서 수중과 수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율형 무기 체계고 저것이 이제 보통 해양 쪽에 이제 해상 작전이 이제 바뀌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여기 시헌터라고 요거는 이제 다파에서 만든 프로젝트였는데 시헌터라고 하는 수상함이 자율 주행을 하면서 밑에 있는 그 잠수함이 있는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 대잠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잠수함의 그 수색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USV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어진 루트를 따라서 자기가 자동으로 실질적인 비행이 아니라 항해를 하는
그런 형태고, 그 항해를 하는 루트상에서 밑에 있는 소나를 이용해서 음파를 이제 탐지를 해서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탐지하는 그런 형태의 작전을 피고 있고, 물론 여기에 어뢰라고 하는 그런 그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한 그 페이로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무장도 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미 해군에서 직접 그 업체들한테 여러 개 타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에코 보예저라고 하는 보잉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얘는 그 굉장히 사람이 못 가는 깊은 바다까지 스스로 자망을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는 것들을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미 해군에 이제 실전 배치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망 이 높이가 11,000피트까지 이제 내려가는, 얘가 한 4km 되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장시간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밑에서는 GPS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우리 그 소위 말해서 관성 합법 장치가 잘 구비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재 이제 지금 다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완전히 그 무인 잠수함과 같은 장시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혼자 아까 얘기했던 무인 전투기와 거의 1:1 매핑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GV는 이렇게, 이것도 거의 지금의 UGV들은 자기 스스로 한다기보다 세미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리모트로 컨트롤도 하고 일부는 자동으로 수행을 하지만 거의 자동으로 수행하는 정도는 아니고 사람이 컨트롤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미 해병대를 지원하는 그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초기 UGV고요. 요것도 이제 미 해병대에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여기 페이로드들을 바꿔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제 민간에서 이미 저거를 상용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UGV, 소위 말해서 로봇화된 지상 무기 체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미션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 독일의 회사가 이미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SA 레벨 4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는 여기에 적용된 게 이제 셀프 러닝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페이로드들을 뭐 레이더로 교체를 하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교체를 해서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아까 사이버도 하나의 그 전장 영역이기 때문에 사이버 쪽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은 그 사이버는 워낙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쪽은 거의 로봇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파에서 수행하고 있는 몇 개의 예제를 소개를 드리면, 이 헥스라고 하는 거는 보넷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을 로봇들이 막 하게 되는데, 그 보넷들의 공격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보넷들의 위치를 찾고 그 보넷들을 무력화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헥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사이버전에서 수행하는 그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소셜 엔지니어링에 의한 공격. 이것이 사이버 쪽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그 봇이 대신 사람한테 컨택이 가기 전에 여기서 만들어 온 봇이 그 어태커하고 같이 교신을 해서 그 어태커를 속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어시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사이버전에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AI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전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완전히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이버 사병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칼데라 같은 경우는 그 사이버 하면은 우리 제일 유명한 마이터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마이터에서 개발한 이 지능형 대항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방어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에이전트를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PDDL이라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리디킷 로직 같은 프롤로그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우리 때는 AI 하면 프롤로그였는데 그런 프롤로그와 같은 형태의 그 PDDL이라고 하는 프리디킷 랭귀지를 가지고 로봇에 대한 행위를 모델링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액션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요 칼데라라고 하는 요건 이제 마이터에서 직접 개발하고 오픈 소스로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교전급 실질적으로 그 적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급과 이제 전략급으로 올라가면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물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유인화에서 무인화로 바뀌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런 무인기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휘결심 지원 체계에서 전략급이나 전술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완전 전략급인데요. 요거는 전 세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소스 또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상황을 인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다출처 그 정보 융합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기존에 있는 게 딥러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그 인퍼런스 엔진 같은 거나 날리지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일종의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유로 심벌 IBM에서는 그걸 유로 심벌릭 AI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AI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그린이라고 하는 건 육군의 특정한 지휘관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AI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죽은 프로젝트는 아직 아닌데 요게 이제 구글이 엔지니어들이 비토를 나갖고 원래는 하려고 그러다가 중지가 됐던 것이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입니다. 얘는 전 세계의 그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주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가 어디에 발견이 됐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객체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구글에서 비토를 오는 바람에 중지가 됐지만 이걸 아직도 완전히 중지가 된 건 아니고 다른 군이나 일본 약간 전략 레벨에서 좀 낮춰갖고 일반 공군이나 뭐 이런 데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형태로 아직까지도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제가 50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했네요. 바로바로 스킵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그 국방과학기술 이번에 이제 2021년도 2년 이번 초에 나왔나? 이 아까 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매년 그 우리나라 그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내는데 현재 저희가 9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근데 우리의 군사력은 현재 그 6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9위인지 9위라 해서 정말 9위일까 이런 거는 좀 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보다 현재 국방과학 기술 자체의 수준은 세계 9위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현재 우리 국방계통의 연구소들이 현재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제가 말씀드린 모든 솔루션, 또 사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만 해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결국은 많은 산학이 협력을 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태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스틸맨 하면 이 아이론맨이 주로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이 스틸맨은 미 국방 표준 언어였던 에이다라는 랭귀지의 리카먼트 스펙입니다. 리카먼트 스펙을 스트로맨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미 국방성에서 표준 언어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진 최종 스펙 이름이 스틸맨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민간과 굉장히 협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개방형 형태로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 군사 기술들이 대부분 또 민간의 또 기술로 활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다파에서 TCP/IP라든지 또 뭐 GPS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민간에 다 기술이 됐지만, 이제 미국은 원래 그랬지만 더더욱이 특히 AI나 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민간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 국방 그 소위 말해서 DSB라고 하는 사이언스 보드 내에 구글의 그 회장도 의장을 하고 이런 형태로 시스템들이 더 많이 오픈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했는데 아마 작년부터는 저희도 굉장히 개방화된 형태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산학의 방위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학에서는 아직도 이 국방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운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제가 또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 발판을 마련한다고 그럴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강조를 합니다. 우리 10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뢰성 있는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우리 저희 무기 체계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엮여서 뭔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FPGA 형태로도 존재하고 C 코드도 있고 C 플러스 코드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랭귀지도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컴포넌트 안에 이제 그 AI 서브 시스템 또는 AI 컴포넌트로 이렇게 AI 시스템들이 탑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AI 시스템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국방은 다음과 같은 품질 이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 이슈, reliability, security, safety, 우리 dependability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테스터빌리티, 이 국방의 무기 체계는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성격이 굉장히 가까운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미사일 시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도 엄청나게 구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우리 그 국방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테스트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터오퍼abili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인터랙션하면서 코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 상호 운영성, 시큐리티 요거를 반드시 하고 또 릴라이빌리티 요 세 가지를 아예 그냥 규정화되어 있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밀 스탠다드가 정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인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가망 인증이라든지 항공 쪽은, 또는 밀 구역의 안전 규격이라든지, 또는 민간에서 하는 그 보안 RMF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같은, 그 다음에 CMMI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개발 인증 또는 개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정말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애자일 방법하고 그러면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것들을 저렇게 잘 한다고 해서 기존의 워터폴 모델만 가지고는 굉장히 그 신뢰성을 오히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잘 적용할 건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디펜스 시스템, AI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인 학습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MNS 기반의 이제 강화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전이 학습이라든지, 또는 지식 증류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적은 데이터와 또는 임밸런스된 불균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 공격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공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건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XAI도 그래서 이제 국방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XAI의 다양한 기법, 오늘 주제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어텐션 벡터라든지, 또는 쉐이플리 밸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상하관계를 피처들을 식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XAI 기법들을 적용하려고, 저건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저것도. 그 다음에 또 신뢰성 있는 개발 방법론. 그래서 저희는 또 신뢰성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신뢰성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저희 디펜스 시스템의 하나의 또 난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 형태의 그 데이터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터오퍼러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퀄리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모델 드리븐으로 다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퀄리티 팩터를 자동으로 수치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형태로 개발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에러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법론 이름을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리즘의 기본에다가 다음과 같이 가망 인증을 위한 세이프티 피처,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의 AI 시스템의 개발 방법론, 그 다음에 시큐어한 그러한 그 엔티 템퍼링 같은 것도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엔티 템퍼링을 위한 개발 방법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애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폰이 되려면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국방이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또 학계나 산업계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DX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민간의 기업, 또 우리 스타트업, 학교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 조직과 대학,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저희가 또 수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프로덕트들을 잘 계획을 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강구해내는 것을 저희의 미션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사실 방산 기업에서 1위긴 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게 매출 규모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수출을 또 많이 하려면 단순히 기존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무기체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기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기술을 리드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의 회사의 계획이고 또 비전이고 그거에 언제든지 국방이나 이런 쪽 무기체계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 회사를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그냥 오픈 마인드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 개인한테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솔루션을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산업협력을 통해서 정말 기초 연구들을 무기체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획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캠플로그라고 하는데 저 코리아 멀티 플랫폼 리딩 그룹을 제가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누구는 보험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 회사는 LIG 넥스원이고요. 저희가 상호도 바꿨습니다. Life is Good이었어요. 근데 리딩 이노베이션 그룹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이노베이션 그룹의 의지는 뭐냐면 정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고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방에 관련해서 필요가 있거나 그러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